보통 인공지능 얘기할 때 위기감, 불안감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반대로 극으로 가면은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왜냐면 지금 우리는 노동력이 있어야지 생산이 나오고 그 생산을 통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억지로 이제 살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먹고 살려면은. 근데 나중에 되면 인공지능이 그런 생산해주는 것 인공지능이 다 해줄 테니까 우리는 그냥 인공지능이 생산해주는 거 먹고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면 되니까 우리는 노동에서 해방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일이 없어지고 그냥 즐기는 인생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의견이 갈리는 게 그렇게 잘 컨트롤이 되면 좋은데 이게 영화 보면 흔히 아까 매트릭스도 말했지만 뭐 이렇게 인간과 기계 전쟁 이런 클리셰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근데 그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보통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로봇이 지켜야 될 원칙 3가지가 나오는데 3원칙. 그 원칙을 깨뜨리는 로봇이 반드시 등장할 거라고 주장하는 게 뭐 이제 스티븐 호킹이나 아니면 아까 나폴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앨런 머스크 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이성을 갖는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인류를 없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인류가 태어난 이후로 인류가 이제 산업을 시작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죽여나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지구 온난화와 지구를 파괴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이 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특이점이 오고 정말 인공지능이 그 미래를 개발하고 엄청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고 인간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인간들이 일을 안 하면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뭐 인공지능이 시스템적으로 최상의 거를 하겠지만 언젠가 인공지능이 그 생각을 하겠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왜 인간들은 아무런 생산을 하지 않고 이들이 이렇게 동족을 학살하거나 아니면 그들끼리 놀고 쾌락에만 빠져서 혹은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게 진짜 이 인간만 생각하는 걸까라는 생각에 빠져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걸로 소설 쓰려고 했었는데 네. 프랑스 혁명 생각나네요. 근데 저는 아예 다른 존재잖아요. 그 아이들은 0과 1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 존재이고 뭔가 인간은 야망도 가질 수 있고 욕심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되게 한계가 없고 상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런 의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계속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떠올렸을 때 제일 많이 떠올랐던 게 그 타노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아까 그 인류를 다 없앨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타노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타노스는 전체의 균형을 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AI한테 우리 사는 이 세상을 균형 있게 만들어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타노스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인류의 절반이 띡 사라졌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인간을 지배하려는 생각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또 그 영화에서 이것도 어벤져스인데 어벤져스의 그 울트론도 인공지능이거든요. 걔는 의지를 가져요. 왜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오히려 그 위기다 라는 식으로 하고 그렇게 되게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쟤는 인공지능인데 왜 이렇게 인간 같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인공지능이 그렇게 주체적으로 인간을 조종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 왜냐면 걔는 선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균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미라든지 이런 걸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고 약간 관리하는 존재인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입력된 명령어를 따라서 얘가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사실 계속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인간의 지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인공지능한테 되게 반사회적인 것들을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친구가 아니죠. 이 존재가 이제 커가지고는 나는 인류를 멸망을 시키겠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학습된 존재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직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결국에 만드는 주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마크님께서 인공지능이 이제 일을 다 해주니까 우리는 이제 좀 쉬면서 놀고 먹어도 되지 않아? 라고 말씀을 조금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계층 간 그런 빈부 격차가 더 커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비쌀 거잖아요.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일 거고
되고 일자리를 뺏긴 사람은 이제 일을 할 게 없으니까 빈부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아까 그 난나님 얘기 듣고 혼자 생각한 건데, 인공지능이 사실 만약에 이제 인류를 없애기로 결정했다면은 그거는 약간 악의를 가지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그 평민 계층이 귀족들을 이제 갈아엎고 이제 민주제를 도입한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인간을 학살할 것 같진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학살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학살을 한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이 되게 분명했잖아요. 자기 세계에서 뭐는 정말 좋은 거고 옳은 거고 뭐는 정말 나쁜 거고 이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 그게 확실하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커가면서 선과 악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안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악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겹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이제 좀 살고 보니까 이런 게 명확하게 규정되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계가 봤을 때 거시적으로 이게 선이야.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서양 국가에는 장애인들을 일부러 죽였다 그래요. 왜 죽였냐면은 유전적으로 그거는 좀 그 당시에는 뒤처진 유전이고 그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를 생성하면은 그 뒤처진 유전자가 계속 복제가 되니까 그 유전자를 죽였다고 해요. 히틀러가 그랬죠. 히틀러. 맞아요. 기계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인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진짜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은 세상은 인간보다 이제 기계가 이제 세상 운영했을 때 더 좋게 돌아갈 거야라고 딱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고 학살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좀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했던 말이랑 좀 모순되긴 한데 정말 기계들이 악의 없이 인류를 멸망을 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게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을 해라 했을 때 이거를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게 누구지? 했을 때 인간이구나. 그럼 인간은 제거해야지. 1순위로 제거되겠다. 그쵸. 진짜.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악의 없이 인류가 멸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구를 위하면 인간이 없어져야죠. 맞아요. 그래서 제 소설의 마지막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 죽이고요. 인공지능도 자기 스스로 전원을 끕니다. 그래서 지구가 완전 평화롭게. 그렇게 해서 아예 몇천 년 동안, 몇 만 년 동안 다시 지구가 회복하는 거에 제 소설인데 말 다 해버렸네요. 소설 내면은 꼭 사주세요. 괜찮아요. 이런 작품들이 한 100개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걸 실행을 또 하냐 마냐도 인간이 어쨌든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얘 스스로 나는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라고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 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는 없앨 수 있는데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라고 하면은 인류 한 80% 없애야지 될 것 같음 이라는 결과 도출까지는 올 수 있지만 얘가 그거를 스스로 하려고 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사실. 난나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앞으로 AI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각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난나님 제가 봤을 때 난나님 생각에서는 걔네들이 우리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만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생각하게.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인공지능 즉 딥러닝이라는 거 그리고 특이점이라는 거는 걔네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아예 독립적으로 산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인공지능의 문제가 뭐냐면 이 딥러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어떤 입력이 줬을 때 인공지능이 최선의 결과를 선택해서 아웃풋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이게 인공지능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해서 아웃풋이 나왔는지를 지금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공지능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차를 제작한 회사는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고 그렇게 판단한 인공지능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인간이 뭐 조절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읽은 책이랑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읽은 책에서는 조만간 이제 자율주행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이행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판단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앞에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시동이 꺼져가지고. 그럼 사고 날 것 같은데 내가 피해서 내 탑승자를 사고 낼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박아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 날 것이냐 마치 그 딜레마처럼 그런 결정들 윤리적 딜레마들은 아직 그 인간이 기준을 못했기 때문에 못 도입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지 얘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시스템적으로.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더라도 예를 들어 횡단보도 갑자기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누가 팍 튀어나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쳐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틀어서 또 옆에 차를 또 사고 낼 것이냐. 이랬을 때 사실은 입력을 해야 AI가 그걸 계산을 해서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윤리적으로 혹은 보험사에서 이런 걸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자율주행이 들어오기 애매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럼 얘도 결국 그런 상황에서는 독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은 단순히 계산만 하는 거고 딥러닝이 통해서 이제 그런 철학적인 문제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특이점의 시대가 오면 되겠죠. 근데 철학적인 거는 인간조차도 풀지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기계가 풀어버리면은 그거는 정말 이제 실리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극단적으로 가자면은 이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이를 죽이면 그 아이가 혼자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를 살리려고 돌려서 벽을 부딪히면은 탑승자 4명이 죽는 거예요. 그럼 4명 죽는 것보다 아이 1명 죽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4명 살리는 게 이득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딜레마에서는 그렇다고 아이 1명을 죽이는 게 맞는가의 딜레마에 빠지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딜레마가 없는 거죠. 그냥 1명 치고 4명 살리는 게 나은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인공지능이 만약에 인간을 대체해버리면은 진짜 극단적으로 잔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무리 악의가 없더라도. 그 아이로봇 영화에서 주인공이 인공지능을 굉장히 싫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구조가 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구조원들이. 근데 이제 자기 자녀와 주인공이 차를 탔는데 물에 빠졌는데 인공지능이 생존 확률이 높은 걸 그 사이에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은 내 아이를 살려라. 나를 살리지 말고 라고 했는데 로봇이 자체적으로 저 아이는 이미 생존 확률이 너무 낮고 네가 훨씬 높으니까 하면서 이 주인공만 데리고 올라가서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주인공이 인공지능을 아주 싫어하게 되고 하나도 안 믿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을 좀 이어서 하자면은 뭐 판검사 이런 건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법안을 찾고 이런 거에서는 AI가 크게 활약할 수 있고 인간보다 낫지만 정말 이런 중대한 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이 그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그냥 거시적으로 봤을 땐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풀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판사 같은 직업은 최종 결정을 내린 판사 또는 헌재 재판의 어떤 법률상의 그런 걸 따져야 되는 거는 인간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할 건가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무한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경우를 대비를 못하니까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은 대부분의 미래 관련 책에는 아까 말한 결론이 똑같이 나와요. 결국 인간다운 걸 해야 된다. 철학을 해야 된다. 아니면 상상을 해야 된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뻔하면 안 되죠. 되게 비슷한 말들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작가도 이렇게 정리하나요? 네, 작가도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철학을 하라는 말입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작가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인간은 어떤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공감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창조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하지만 감정이 아닐까요? 근데 그 감정이 정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일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까 계속 했던 말 반복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그 아이를 쳤을 때 그런 일단 1명을 죽이자 4명을 죽이자 그 도덕적 딜레마에서 정말 그 감정을 배제하면은 1명을 죽이고 4명을 살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람은 감정이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쉽게 판단을 못하는 건데 그런 감정이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관계를 맺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계는 단순히 감정을 가진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도 이제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또 로봇이 가지는 감정은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진심, 뭔가 정성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로봇이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막 로봇 견, 로봇 보모 이런 식으로 나와도 그건 좀 잘 안 먹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을 할 때도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저는 2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사회적 관계. 그 관계 안에 이제 뭐 공감, 소통, 혹은 대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2번째가 이제 창의성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가 이제 결론은 미래 교육도 이 2가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지만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은
일단 꿈꾸는 능력, 사피엔스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인간은 일어나지 않은 일 또는 앞으로에 대한 어떻게 일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유토피아는 생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힘이 이제 인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인간이 지향해야 될 바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꿈꾸는 능력을 같이 할 수 있는 협력, 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부에서 작가는 2부에서 언급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방법 8가지를 소개합니다. 즉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능력인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8가지를 전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서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작가는 인간 고유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을 하라고 말합니다. 네, 최근 실리콘밸리나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대학같이 인공지능 연구의 선두주자들이 철학 교육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예를 들면서 철학이야말로 그 어떤 강력한 인공지능도 무찌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주장합니다. 네, 작가는 철학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거나 기존 지식과 기술에 혁신을 일으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항할 인간의 가장 큰 무기라고 주장합니다. 철학이 중요하다는 작가의 말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저도요. 저희가 철학이나 윤리와 같은 학문이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저는 법이나 규칙을 정하는 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 불가피하게 뭐 노인이나 청소년 중에 한 명을 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희생되어야 하는가? 이런 규칙을 정할 때 철학이나 윤리와 같은 학문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뭐 유전자 조작 뭐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도 좀 철학이나 윤리와 같은 학문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작가는 디지털을 차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IT 기기를 차단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IT 기기에 중독되게 되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은 지금의 IT 기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중독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디지털을 차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IT 기기에 중독되는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자마자 인공지능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고 IT 기기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독서와 사색을 하며 예술과 자연을 접하고 다른 사람들과 진실되게 교류하면서 인간만의 강력한 무기인 공감 능력과 창조성을 발견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디지털을 좀 멀리 해야 된다는 것에 좀 공감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시리였는데 시리를 멀리 한다고 해서 제가 날씨를 안 찾아볼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시간에 독서를 할 것도 아니고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막 그렇게 수긍을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느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중독자거든요. 그 끊임없이 어떤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IT 기기에 대해서 좀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안나님 아날로그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아날로그인 걸 좋아하는데 네. 약간 이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차단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는 하지만 끊는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봤을 때도 그 실리콘밸리의 IT 사장들도 자기 아이를 키울 때는 IT 기기를 굉장히 좀 절제해서 주거나 늦게 주거나 한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그게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도 그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보면은 TV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패드를 되게 쉽게 주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 사실 없기도 해요. 아이들이 그거를 안 하면은 심심해 막 죽으려고 하고 가만히 안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읽기 해독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자극적인 영상에 계속 노출이 되고 바로바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 환경에 너무 익숙해지면은 기억도 잘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그러거든요. 뭐 바로바로 인터넷 찾을 수 있으니까 명사를 제가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이런 약간 디지털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지적을 하네요. 제게서도. 저는 작가님한테 만약에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작가님은 작업하실 때 혹시 글로 쓰시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카페로 회원들과 소통을 안 하시는지.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 IT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 혹은 그것과 함께 병행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서 막 노출되는 거에서 이것이 진짜인지 팩트가 맞는지를 비판하는 능력,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선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요즘 시대에 무슨 핸드폰도 안 쓰고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는 저는 시대에 되게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책의 논조는 어때요?
책의 논조가 뭐냐면, 그러니까 IT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계속 옆에 두고 뭐 메신저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혼자서 고민하거나 사색하거나 이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이거 작가님이 디지털 차단하라는 얘기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흥선대원 군 생각나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뭐 다른 나라 다 세계화하고 적합이. 문호 열고 이제 교류하고 그 당시에 조선보다 좀 열등했던 일본도 문호 열고 빨리 받아들여서 성장하고 있는 한국에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문호 열면은 다 점령당한다. 이러고 나라의 문을 걸어 잠궜잖아요. 그 세계 트렌드와 다르게. 그랬다가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안 좋게 됐잖아요. 일본의 신문지로 먹혔잖아요. 아마 디지털을 차단하면은 그런 현상이 미래에도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딥워크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을 집중해서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 끝낼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책이고, 또 제가 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치매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두 책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난나님이 인터넷을 자주 하니까 뭐 까먹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현상이 우리가 IT 기기를 자주 하면 할수록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이런 IT 기기를 사용하는 빈도를 좀 줄여서 뭔가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을 더 잘 끝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지성 작가의 이런 주장은 좀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지금 핸드폰이 없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핸드폰 번호가 아내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핸드폰이 없다면 제 많은 기억을 해야 될 것 중에 친한 사람들 혹은 이런 사람들의 연락처를 기억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런 IT 기기가 갖고 있는 장점이 그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의 양이나 해야 될 것들을 굉장히 많이 덜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읽어서 좋은 것들을 뽑았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 책이 뭐였지? 몇 페이지였지? 이걸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블로그나 혹은 뭐 에버노트나 다양한 앱을 통해서 정리해 놓으면 바로 검색이 가능하죠.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지성 작가가 말하는 철학하라, 뭐 사색하라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툴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IT 기기가 중독에 포커스라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저를 돌아봤을 때 전 중독적인 해악을 사실 느껴요. 저도 도구로만 쓰고 싶은데 약간 할 일 없을 때 멍하니 있거나 생각에 잠기기보다는 끊임없이 정보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며칠 전에 뉴스를 읽었는데 그럴 때 뇌는 1도 쉬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쉰다고 생각하고 머리 비우고 싶다 하면 그냥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기사들이나 이런 거 찾아보거든요. 간단한 지식 정보들이라든지. 근데 그때도 뇌는 전혀 쉬질 못한대요. 그래서 뇌가 어떤 멍하니 있는 시간이라든지 사색을 할 시간이라든지 좀 약간 명상을 할 시간이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질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끊임없이 핸드폰에 있는 그런 쏟아져 내오는 새로운 정보들을 빨리빨리 보고 그 자극을 얻고 싶어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명상? 해야 돼요. 마크님한테 마크님 여쭤보세요. 경험은 네, 저는 하고 싶어요, 정말. 명상할 때 명상음악 듣는데 그 명상 음악도 유튜브로 들어요. 그렇죠. 그쵸. IT 기기를 그럴 때 사용해야죠. 되게 잘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절제하기가 사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끊임없이 핸드폰 잡고 있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앱이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핸드폰 얼마 쓰는지. 그리고 얼마 시간 이상 쓰면 아예 핸드폰 사용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세 번째로 작가는 문화인류적 여행을 경험하라고 합니다. 작가는 IBM의 특채로 들어가서 인공지능 왓슨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 올리버 위커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올리버 위커라는 사람은 IBM 입사 당시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음에도 IBM은 이 사람을 특채로 뽑은 것이죠. 네, 올리버 위커는 대학 시절 로펌 변호사를 꿈꾸던 전형적인 미국 대학생이었지만 베트남 유학을 통해 베트남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삶이 있고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문화를 공부하고 기업 문화를 연구하였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을 베트남에 들여오는 일까지 했습니다. 네, IBM은 올리버 위커가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기업과 미국 기업을 문화적으로 잘 연결시켰던 것처럼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일하는 인공지능 개발자들 세계와 정장 차림으로 일하는 비즈니스맨들의 세계를 조화롭게 연결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죠. 네, 이번엔 인공지능 로봇이 여행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쉬지 않고 여행을 할 수는 있지만 문화인류적 여행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작가는 주장합니다.
네, 물론 인공지능도 다른 나라의 도시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지만 그 도시의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사회와 문화에 깊이 녹아들 수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사회의 문화와 현지 사회의 문화를 내면적으로 연결시키는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네, 오로지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이런 문화 인류적 여행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작가가 말하는 문화 인류적 경험을 한 적이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은 이래서 여행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일부러 되게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잤던 이유도 그 사람들 만나려고 그렇게 잔 거예요. 저는 여행 가면은 여행지에 유명한 걸 본다는 거에 의의를 두지 않고, 여행하면서 이제 나와는 다르게 내 바운더리에서 넘어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되게 의의를 두고 다녔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보면서 스스로 성장하기도 했고 되게 시야의 폭도 넓어졌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거는, 저도 물론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이 정말 값지고 소중하고 그런 경험인 거를 알지만 인공지능도 충분히 인간처럼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인공지능도 스스로 이제 딥러닝을 하면서 인간처럼 배워나가는 그런 건데, 똑같이 이제 개발자라는 공간, 그리고 개발자 그 사회, 그곳에만 있다가 다른 사회로 넘어가서 이런 사회가 있구나, 그런 걸 자기 혼자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걸 또 딥러닝 하면은 똑같이 인간처럼 배울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옛날에 저는 쿠바를 여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쿠바가 미디어에 보이는 거랑 그리고 이 현지인들이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은 정말 현지인들과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느낄 수 없고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문화 인류적 여행을 하고 싶어서 뭐 현지인들의 정서를 결국 데이터로 받겠죠? 근데 그 데이터가 실제와 같냐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 인공지능이 문화 인류적 여행을 못한다, 이렇게 쓴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 그러면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진짜인지 인공지능이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일단은 그 인공지능이 받는 데이터 자체가 실제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존재는 그게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학습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할 팩트 플리스에 따르면요. 일반화의 오류라고도 하는데, 제가 여행을 했을 때 저도 그런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현지 친구를 만나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걔네랑 얘기했던 그 경험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 동안 제가 여행을 가서 걔랑 만났어요. 한두 명을, 혹은 10명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10명이 그 나라의 또래 세대 애들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는 이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경험하라는 거는 철학하라랑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굳이 꼭 인간만이 문화인류학적 여행을 해야 된다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여행을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했을 때 그 나라의 과거를 보고 싶으면 역사적인 장소를 가고, 그 나라의 현재를 보고 싶으면 시장을 가고, 그 나라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도서관을 가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행을 갔을 때 현지 시장과 도서관이나 서점 같은 걸 꼭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화를 좀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저는 방구석 여행자가 됐어요. 굳이 그런 나라를 가서 새로운 걸 보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서 혹은 그 다른 뭐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생각을 확장하는 거죠. 결국 저는 이게 철학하라라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그냥 철학하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진짜 나폴쌤하고 저도 똑같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여행하면서 이게 인생을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방에서 책 읽거나 아니면 스스로 깨닫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마크님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갑자기 고백? 근데 여행은 재밌으려고 하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근데 전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오히려 책에서만 모든 거를 어떤 타입이었는데, 그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책에서 느껴지는 거랑 다른 것도 있고, 그냥 활자로만 접했을 때랑 내가 사람들과 피부로 맞닿으면서 느꼈을 때랑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그리고 이 둘 다를 하는 것이 가장 철학적인 걸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문화 인류적 여행이라는 말을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제까지의 제 여행은 다 이랬어요. 저는 혹시 카우치 서핑이라고 아세요? 네. 저는 알아요. 카우치 서핑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숙박을 공짜로 숙박비를 내지 않고 그 친구의 현지인 친구 집에 머물면서 문화 교류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진짜 절대 책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행을 갔다 오면은 제가 창업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 진짜 잘 먹히겠다. 멕시코에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K-팝 뭔가 액세서리나 이런 거를 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미국에서 대박이 난 아이템들을 이제 한국을 와가지고는 적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 정서에 좀 맞게 풀어서 이렇게 사업으로 사업화 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제가 여행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문화 인류적 여행에는 공감 능력이랑 창의성 이게 둘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지성 작가가 문화 인류적 여행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성 작가의 책 에이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일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에서는 인공지능의 이제 약간 경각심을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 2부 10년 뒤 당신의 자리는 없다에서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에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유 능력인 공감 능력과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멘트 해주세요.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붕만 하는 제퐁 그거 하자. 내가 치어서 너가 한번 진짜 해.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ur la tour Eiffel.